사람이 만든 책보다 책이 만든 사람이 더 많습니다. 내비책방. 안녕하세요. 내비책방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비트겐슈타인의 사자와 카프카의 원숭이입니다. 라르스 스벤젠 지음, 김강희 옮김. 출판사 21세기 북스입니다. 철학자의 시선으로 바라본 동물과 인간의 세계. 동물을 사랑하면 누구나 철학자가 된다. 인간과 가장 가까운 개와 고양이에서 바닷속 문어 선생님까지 동물을 이해할 때 비로소 깨닫게 되는 철학적 성찰. 네, 오늘은 동물에 관한 책입니다. 요새 반려인의 인구가 반려인 반려인이라고 하니까 잘못 말한 것 같습니다. 반려인이 아니죠. 대부분 반려 잘하는 표현을 쓰죠. 네, 사용합니다. 네,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인구가 굉장히 많죠. 반려인이라니 제가 큰 실수를 했습니다. 네,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거리를 지나보다 보면 길거리에서 산책시키시는 분들도 너무나 많고요. 참 사랑으로 또 하나의 가족이라고 생각해서 또 책임감으로 이렇게 키우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책은 이 반려동물뿐만 아니라 동물에 관한 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동물과 인간의 관계라고 보면 될까요? 네, 그래서 굉장히 흥미로운 책이 아닐까 합니다. 자, 먼저 지은이 소개입니다. 라르스 스벤젠, 노르웨이 베르겐 대학교 철학과 교수. 철학을 강단의 전유물이 아니라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실천 과제로서 확장하고자 노력하는 실전주의 철학자다. 그는 우리 삶의 일상적인 모습과 철학적 사유를 연결하는 일에 힘을 쏟고 있으며 전 세계 26개국 언어로 번역된 베스트셀러 지루함의 철학을 비롯하여 외로움의 철학, 자유를 말하다, 노동이란 무엇인가 등 다수의 저서를 발표했다. 철학 서적을 많이 집필하셨네요. 아마도 오늘의 책도 인간과 동물 사이에서 발견할 수 있는 우리가 알 수 있는 어떤 철학의 의미나 철학 그 자체를 말씀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옴기니 김강희 서울대학교 지리교육학과를 졸업하였으며 다년간 출판사에서 편집자로 근무하였다. 현재 엔터스코리아에서 전문 번역가로 활동 중이다. 역서로는 보헤미안의 샌프란시스코와 신형 미디어 다수의 로맨스 소설을 번역하였고 세계적 여행 가이드 론리 플래닛 한국어판을 편집하였다. 로맨스 소설은 제가 소개해드린 적은 없네요. 로맨스, 철학 혹은 시보다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어려워하는 분야의 책이 아닐까. 로맨스 소설. 네. 목차로 넘어갑니다. 목차. 들어가는 글. 아마추어의 시선으로 동물을 변호하다. 1장. 비트겐슈타인의 사자와 카프카의 원숭이. 2장. 말 못하는 동물이 내게 말을 거는 법. 3장. 동물의 의식을 보다. 4장. 인간의 관점으로 동물을 본다는 것. 5장. 마음 읽기. 6장. 동물의 왕국에는 숱한 생각들이 넘쳐난다. 7장. 지금 우리는 거울 속 흐릿한 모습을 보고 있다. 8장.
동물의 시간은 늘 현재에 머물러 있을까? 9장. 동물을 이해하는 것은 가능할까? 10장. 동물에게는 저마다의 세계가 있다. 11장. 동물의 시각에서 세상을 바라보다. 12장. 개는 개일 뿐 사람이 아니다. 음, 저는 오늘 이것을 읽어보겠습니다. 분명히 뭔가 나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반대의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나 강아지 좋아하시는 분들 너무 많으시고, 물론 고양이도 있지만 그 외에도 다양한 반려동물들이 있지만 강아지를 기르시는 분들이 제일 많으시겠죠. 그러니까 대표적인 반려동물로서 강아지, 우리 오늘 12장을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장. 인간과 살기로 선택한 것은 우리가 아니라 고양이였다. 그렇죠. 네, 간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죠. 네. 인간아, 나를 키워라. 네, 고양이는 그런 존재인 것 같습니다. 자, 14장. 문어는 주관적인 삶을 살고 있다. 아, 혹시 여러분, 나의 문어 선생님이라는 다큐멘터리 영화를 보신 적이 있을까요? 저는 그거 봤을 때 굉장히 놀라웠고, 뭔가 신비로웠습니다. 신비롭고, 막 경이롭고, 아, 이것이 자연인가?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안 보신 분들이 계시다면, 나의 문어 선생님, 꼭 한번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바다를 워낙에 좋아해서 특히나 좀 마음에 들었던, 굉장히 재미있게 봤던, 감명 깊게 봤던 그런 영화, 다큐멘터리였어요. 15장. 외로움을 느끼는 동물들. 16장. 동물도 윤리의식이 있을까? 와, 이것도 좀 궁금하네요. 아, 이것도 읽고 싶은데. 그래도 우리는 강아지에 오늘 집중합시다. 댕댕이. 17장. 메타인지 시각에서 바라본 인간 대 동물. 18장. 인간과 동물, 그 우정에 관하여. 감사의 글. 참고 문헌. 네, 목차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장은 12장. 개는 개일 뿐 사람이 아니다. 입니다. 12장. 개는 개일 뿐 사람이 아니다. 개는 약 1만 4천 년 전 사람의 손에서 길들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는 인간과 합장한 개의 유골을 발견한 시기를 근거로 한 것이다. 아, 인간과 개를 함께 합장을 했군요. 죽은 뒤에. 그러나 개가 사람의 집으로 들어온 과정이 3만 6천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음을 시사하는 고고학적 증거가 일부 발견되기도 했다. 지금 사람의 손에 자라는 개는 같은 혈통의 늑대보다 성장 속도가 더디다. 눈도 더 늦게 뜨고 걷는 시기도, 놀이 싸움을 시작하는 시기도 더 늦다. 늑대와 비교하면 우리 집 반려견은 성장하지 않는다고, 아니 평생 다 자란 강아지 단계에 머물러 있다고 할 정도다. 이런 강아지다움은 우리 삶에 기쁨을 가져다 준다. 개가 공을 잡으려고 쫓아가서 잡는 순간 발산되는 행복감은 세상에 존재한다는 것만으로 뿜어져 나오는 순수한 환희 그 자체다. 개를 기르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현관에 들어설 때 자신을 열광적으로 반겨주는 환대에 흐뭇했던 경험이 있을 것이다. 반려견 루나도 예외는 아니다. 루나는 꼬리를 흔들거나 껑충 뛰어오르거나 냄새를 맡거나 컹컹 짖는 것으로 기분이 좋은 상태를 표현한다. 처음 만나면 이런 반응을 보이고 냉큼 뛰어가서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장난감을 가져와 찍찍 소리를 낸 다음 내게 보여준다.
비슷하게 주인의 여행 가방을 본 순간 개들이 얼마나 크게 실망하며 귀와 꼬리를 늘어뜨리는지도 우리는 익히 알고 있다. 그러니까 주인이 여행 가방을 들고 나오면 그것을 개들이 보면 아, 또 떠나는구나. 그러면서 실망을 한다는 거죠. 아, 너무 귀엽다. 귀엽고 안쓰럽네요. 개가 주인과 눈맞춤할 때 개의 뇌에서는 많은 양의 옥시토신이 분비된다. 우와, 와, 신기하다. 우리가 개랑 눈을 마주치면 개의 뇌에서는 옥시토신이 막 분비된대요. 개들은 우리를 왜 이렇게 좋아할까요? 고맙게. 고맙게. 옥시토신은 타인에게 애착의 감정을 갖기 위해 분비하는 주요 생화학 기초 물질 가운데 하나다. 개와 눈맞춤할 때 사람의 뇌에서도 상당한 양의 옥시토신이 분비된다. 고양이보다 개의 뇌에서 주인과 눈맞춤할 때 더 많은 양의 옥시토신이 분비된다. 하지만 같은 정도 개체마다 분비량은 조금씩 다르다. 나는 개와 아주 비슷하게 행동하는 고양이를 키운 적이 있는가 하면 고양이다운 고양이도 키워봤다. 나는 전자의 고양이를 더 좋아했다. 고양이처럼 행동하는 개와 여느 개처럼 행동하는 개도 키워봤는데 이때도 앞의 개가 더 마음이 갔다. 저자분은 개인데 고양이처럼 행동하거나 고양이인데 개처럼 행동하는 아이들에게 더 마음이 가셨대요. 두 가지의 양면적인 어떤 매력을 갖고 있어서 그런가? 사람도 그렇지 않을까요? 한 가지 매력보다는 좀 다양한 매력을 가진 사람들이 인기가 많죠. 루나는 코가 길고 내 코는 짧다. 인간의 코 내부에는 약 600만 개의 수용기 세포가 있는데 반해 개의 코에는 몇 억 개의 세포, 몇 억 개의 세포가 심지어 몇몇 종은 조 단위에 이르는 세포가 있다. 아, 이게 강아지들마다 또 이 세포의 수가 다른가 봅니다. 후각이 엄청나게 발달한 강아지 종이 따로 있나 봐요. 개는 냄새 정보를 처리할 때 뇌에서 인간보다 훨씬 많은 용량을 사용한다. 개는 후각만으로도 물체, 장소, 사건에 대한 복잡한 개념을 형성할 수 있다. 개의 입장에서 우리의 정체성은 주로 어떤 냄새를 풍기는지에 의해 결정되고 그 다음 생김새나 목소리에 의해 결정된다. 그래서 개는 우리가 집에 왔을 때 간절히 우리의 냄새를 맡거나 얼굴을 핥고 싶어 하는 것이다. 개는 가까이 있는 물체를 잘 보지 못하지만 가까이 있는 것을 파악하고 싶을 때는 무엇이든 코와 입을 이용해 정보를 알아낸다. 색을 식별하는 능력도 그다지 좋지 않아서 붉은색은 식별하지 못하고 파란색과 초록색 사이의 색만 인식한다. 또 큰 차이는 아니더라도 선호하는 색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 개는 큰 밥그릇과 작은 밥그릇을 구별할 수 있는데 큰 밥그릇을 좋아한다. 하지만 간식이 5개 있는 그릇과 4개 있는 그릇이 다르다는 것은 잘 알지 못한다. 개는 어떤 물건이 무엇인지가 아니라 그 물건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느냐에 주로 관심이 있다. 와, 이것도 재밌네요. 철학자이신데 강아지를 엄청 관찰하신 것 같고 또 공부도 하신 것 같습니다. 위에 앉을 수 있는지, 누울 수 있는지, 씹을 수 있는지, 먹을 수 있는지 등이 관심사다. 가만히 있는 물체보다 움직이는 물체에 더 흥미를 느낀다. 개가 특히 좋아하는 형태도 있다. 어떤 물체가 입안에 쏙 들어가느냐 아니냐는 중요한 문제다. 루나가 먹을 수 있다고 판단하는 물건의 목록은 거의 무한한 것 같다. 단, 바나나는 먹을 수 없는 목록에 들어가는 몇 안 되는 것 중 하나이고, 뼈다귀는 먹을 수 있는 카테고리 상단에 올라 있다.
그러나 루나를 위해 비스킷을 만들 때 바나나 모양인지 뼈다귀 모양인지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나는 종종 반려견이 눈이 얼마나 나쁜지 알고 놀란다. 같이 길을 걷고 있을 때 우리 쪽으로 유모차를 밀고 오는 사람이 있으면 루나는 평소 마주치기를 고대하는 다른 개가 걸어오는 것으로 착각하기도 한다. 안경을 쓰는 나 같은 사람도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말이다. 유모차가 아주 가까이 와야 루나는 개가 아님을 알고 시야에 나타난 물체에 흥미를 잃는다. 개는 후각을 이용해 대상을 인식한다. 우리가 산책을 마치고 집에 왔는데 우리보다 먼저 집에 다른 식구가 와 있다면 그 사실을 나는 아파트 로비에 들어선 순간 루나의 반응에서 알아차릴 수 있다. 와, 이것도 너무 신기하다. 내가 집에 딱 왔는데 루나랑 같이 왔는데 루나의 반응이 좀 이상해. 집에 누가 있다는 거죠. 누가 있을까요? 누가 있을까? 나 혼자 사는데 너무 무서운데. 루나는 3층까지 계단을 쏜살같이 오르며 특유의 황홀한 냄새를 향해 돌진한다. 복도를 지나서 계단을 오르며 한층 강해지는 냄새 속에서 루나는 시리와 이분이 이 길을 지나갔고 어디에서 냄새가 멈췄는지 안다. 루나가 아내 시리나 딸 이분이 집에 돌아왔다고 확신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아, 가족이 왔군요. 그 남아있는 향기로도 그 자리에 남아있는 향기로도 이것이 파악이 가능하다는 게 너무 신기합니다. 이때 나는 시리가 퇴근했거나 이분이 하교했음을 짐작할 수 있는 어떤 냄새도 맡을 수 없었다. 집중했다면 알아차릴 수 있었을지 모른다. 인간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후각이 발달했으니 말이다. 냄새 맡기와 관련해 우리 능력은 개의 능력보다 한참 뒤떨어진다. 특히 각양각색의 냄새가 뒤섞인 도시의 거리에 남은 희미한 냄새를 맡는 영역이라면 말이다. 하지만 가까이 있는 냄새를 맡는다면 우리의 후각 역시 부실하지 않다. 냄새가 인간의 삶에서 하는 역할이 미미하게 축소된 데는 인간이 직립보행하는 바람에 코가 온갖 냄새가 위치하는 지면에서 멀리 떨어지게 된 점도 크게 작용했다. 음, 인류가 네 발로 기어다니다가 두 발로 서게 되면서 코가 떨어져서 네, 땅에 뭐든지 많이 있잖아요. 뭔가가. 그 냄새를 맡지 않게 되면서 후각이 좀 네, 후퇴했나 봅니다. 어쩌면 인간도 개처럼 후각을 이용해서 방향을 찾을 수 있을지 모른다. 단, 그렇게 하려면 네 발을 짚고 코를 땅에 박은 채 다녀야겠지만 말이다. 개는 현재 속에서 살아가는 동물이지만 워낙 후각 지향적인 동물인 탓에 연장된 현재 속에서 살아간다고 할 수 있겠다. 와, 이것도 굉장히 의미 있는 말입니다. 역시 네, 저자분이 철학자라는 게 여기서 드러나네요. 연장된 현재. 뭔가가 지나갔지만 거기엔 이제 아무것도 없지만 그 흔적이 남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연장된 현재라는 표현이 너무 적절한 것 같습니다. 냄새는 공기 중을 떠도는데 개는 처음 맡는 새로운 냄새와 엷어진 묵은 냄새가 서로 다르다는 것을 안다. 냄새가 강하게 풍기면 개에게 뭔가 더 최근에 발생한 냄새라는 의미가 되고 약한 냄새는 전에 일어난 어떤 냄새가 된다. 옅어졌으니까. 우리가 걸어가는데 어떤 냄새가 점점 약해진다면 냄새의 원천에서 멀어지는 게 되고 잠깐 훅 끼치고 지나간 냄새가 된다. 역으로 점점 강해지는 냄새는 장차 일어날 일, 즉 냄새나는 쪽으로 계속 가면 그것과 마주친다는 것을 예고한다. 내가 퇴근하고 집에 오면 시리는 오늘 하루가 어땠는지 내게 물어본다. 왜 이렇게 물어볼까요?
우리 아내분들은 왜 이렇게 왜 이렇게 물어보실까요? 네, 오늘 뭐 했어? 오늘 뭐 밥 뭐 먹었어? 저는 경험해 본 삶은 아닙니다만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네, 집에 들어가면 엄청난 대화가 시작된다고. 네. 예쁘니까 말도 걸어주시는 거겠죠. 싫어하면 말 붙이겠습니까? 루나는 질문 대신 냄새를 맡는다. 이 냄새 맡기를 통해 루나는 궁금한 것들을 전부 알아낸다. 내가 어디를 갔다 왔는지, 어떤 사람이나 동물을 만났는지, 특히 무엇을 먹었는지를 말이다. 와, 그런데 우리 반려견들이 우리가 집에 들어가면 계속 냄새를 처음에 맡잖아요. 냄새 맡으면서 아, 얘 거기 갔다 왔구나. 어? 이거 뭐 먹었 난 안 주고 이거 먹었네. 이러면서 너무 귀엽다. 냄새 맡기는 문을 열고 들어온 사람이 나인지 다시 한번 확인해 주는 역할도 한다. 개는 길에서 다른 개를 만나면 서로의 냄새를 철저히 맡는데 이는 상대가 누구인지 파악하는 그들만의 방법이라서 그렇다. 개는 상대편 개가 수컷인지 암컷인지 눈으로 볼 필요가 없다. 상대의 엉덩이를 볼 수 있는 자세를 잡기도 전에 냄새가 코로 흘러들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도 개의 엉덩이 쪽을 보지 않고서 성별을 추측하는 것이 제한적이나마 가능하다. 암캐는 종종 상대 개의 얼굴 냄새를 먼저 맡고 수컷은 대개 뒤쪽 냄새를 먼저 맡는다. 와, 이것도 신기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는 반려견들이 집에 항상 있었는데, 네, 다 큰 성인이 되고 나서는 반려견들이 없었어요. 근데 어렸을 때는 그냥 뭐 키우는 거니까, 네, 그냥 마냥 재밌고 마냥 행복했으니까 저런 생각을 해본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개의 몸에 카메라를 부착해 영상을 찍어보면 개의 눈에 비친 세상의 모습이 어떤 식으로 펼쳐지는지 알 수 있다. 짐작하건대 혼란스러운 느낌일 것이다. 하지만 영상은 개에게 최고로 중요한 세상의 냄새를 담아내진 못한다. 개의 세계관에 더욱 접근하고 싶다면 우리도 무엇을 파악할 때 냄새부터 맡고 되도록 핥아봐야 한다. 상대가 우리를 약간 꺼림칙하게 생각할 위험이 있겠지만 사람을 파악할 때도 말이다. 이렇게 개와 관련한 정보를 쌓아가면서 우리는 개에 대해 알아가기 시작한다. 즉, 개가 바라보는 세계를 공유하고 그래서 개로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 이해하게 되는 것이다. 존재론이란 세상에 본질적으로 존재하는 것에 관해 고찰하는 철학 사상의 하나를 뜻하는 말이었다. 최근 들어 존재론이 좀 더 넓은 의미로 쓰이면서 사람마다 존재한다고 믿는 어떤 일군의 대상을 서술하는 것을 뜻하게 되었다. 한 사람의 존재론은 살아가면서 평생 바뀔 수 있다. 즉, 어떤 대상이 존재한다고 믿었지만 어느 순간 그에 대한 믿음을 중단하고 다른 대상이 존재한다고 믿기 시작할 수 있다. 나는 아이였을 때 산타클로스를 믿었다. 산타클로스는 나의 존재론 일부가 되었지만 지금은 믿지 않는 대상이 되었다. 우리가 가진 대부분의 존재론은 평생 큰 변화 없이 유지되는 편이다. 이런 거 보면 종교를 가지신 분들은 종교를 네, 평생에서 어떤 이유 없이는 바꾸시지 않는 편이잖아요. 존재론. 네. 존재한다고 믿는 어떤 일군의 대상을 서술하는 것. 네. 우리는 바위, 의자, 침대, 신발, 바지, 집 등이 존재한다고 믿는다. 존재로는 휴일이나 약속처럼 물리적인 대상이 아닌 것도 가능하다. 다시 말해, 우리의 존재로는
우리가 실제 하는 것으로서 관련을 맺는 것이면 무엇이든 대상이 될 수 있다. 네, 내가 믿는 것이 그냥 존재한다고 네, 생각하면서 사는 것이죠. 우리는 동물의 존재론에 대해서도 말할 수 있다. 동물의 존재론은 동물이 인식하고 있고 그쪽을 향해 어떤 행동을 취하는 것이면 모두 대상이 될 수 있다. 윅스퀼식으로 말하면 한 동물의 존재로는 그 동물 주변의 세계에서 발견되는 모든 것이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나의 존재론과 우리 집 반려견의 존재론은 사뭇 다를 것이다. 우선, 개는 언어를 전제로 하는 것을 존재론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 개는 많은 명칭을 외울 수 있어 장난감, 공과 새처럼 명칭이 있는 것을 자신의 존재론에 포함하지만 개에게 이런 것이 존재하는 이유는 이름을 가졌기 때문은 아니다. 개의 존재론에는 수학 조건과 법, 돈, 휴가 같은 추상적 개념 또한 들어갈 수 없다. 나의 존재론에는 직접 겪지 않았지만 책을 통해 알게 된 것도 포함되어 있지만 개의 존재론에는 개가 직접 경험한 것들만 포함된다. 개의 존재론은 의자, 소파, 새, 소시지처럼 물리적 대상만 포함할 거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것은 우리 자신이 가진 개념과 우리의 존재론을 개에게 투영한 것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 개의 존재론에 들어가는 것들은 앉을 수 있는 것, 씹을 수 있는 것, 먹을 수 있는 것 등 기능에 따라 분류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 개는 고양이와 아주 다른 양상으로 의사소통하는 존재다. 개는 인간에게 말을 건넬 뿐 아니라 자신들끼리도 이야기를 주고받는다. 개는 현관 밖에서 소리를 내는 수상한 인물더러 당장 물러가라는 말도 전달한다. 루나는 루나, 입은 엄마, 가만히 있어. 안 돼. 안 돼가 너무 웃기네요. 네.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있는데 예전에 배우 유해진 형님께서 방송에서 하셨던 건데 강아지가 눈에 안 보이면 겨울이었나 이름이? 네. 눈에 안 보이니까 그냥 큰 소리로 안 돼, 안 돼.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말썽을 부리고 있을 것 같으니까 무조건 그냥 안 돼, 안 돼 하시더라고요. 하지 마, 안 돼. 밥 같은 단어를 알아듣는다. 산책이란 소리가 나오기만 하면 루나가 안달이 나니 나갔다 오기, 바람 쐬기 식으로 바꾸기도 하는데 이 말들도 금세 알아듣는다. 하지만 대부분 경우에 가장 중요한 요소는 말을 할 때 사용하는 어조인 듯 싶다. 와, 이것을 또 구별을 하네요. 구분을 해서. 그 말을 사용할 때 그 억양, 네, 그런 것들을 파악해서, 혹시 그거? 이러면서. 말을 하는 때의 맥락 역시 중요하다. 우리가 차를 타고 가다가 산책이란 말을 하면 루나는 아무런 감흥을 느끼지 않았다. 우와, 맥락을 파악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하고 있는데 산책이 일어날 수 없는 상황에서 그 단어를 말하면 반응하지 않는다는 거죠. 야, 대단한데요. 내가 샤워를 하면서 말을 했을 때도 그랬다. 실제로 산책하러 갈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만 그 말을 의미 있게 받아들였다. 아, 읽을수록 굉장히 또 반려견 키우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개의 세계에도 뛰어난 지능으로 이름을 떨친 슈퍼스타가 있었다. 단어를 알아듣는 능력에서 루나와는 비교도 되지 않는 능력을 보유한 체이서란 이름의 개다. 이 보더콜리는 3년 동안 1000개의 단어를 익혔는데 모두 자신의 장난감 이름이었다. 게다가 세 가지 동사의 뜻도 알아들어서 입으로 장난감을 집으라는 지시와
코 또는 앞발로 밀라는 말도 알아들었다. 그런데 체이서가 학습한 것이 무엇인지는 불분명하다. 임의의 소리와 특정한 물체를 연상하는 능력이 매우 발달했을까? 그것만으로도 놀라운 일이다. 아니면 체이서가 각각의 소리가 어떤 물체를 부르는 명칭이라는 사실을 이해했을까? 후자라면 얘기가 달라진다. 이 개가 의미론을 이해한다는 얘기이기 때문이다. 그럴 공사는 크지 않아 보인다. 여전히 그것은 우리가 언어라고 하는 것과는 꽤 동떨어져 있기 때문이다. 개에게 자신의 이름은 어떤 의미일까? 이것도 정말 궁금합니다. 우리가 이름은 불러주지만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사람처럼 개도 이름을 부르면 알아듣고 달려온다. 고양이한테는 이런 모습을 좀처럼 보기 힘들다. 루나라는 소리는 루나에게 어떤 의미일까? 루나는 자신이 이름이 있다는 사실을 알까? 그렇다고 보기는 어렵다. 음, 이름이라는 인식은 못하나 보네요. 루나란 이름은 중요한 소리, 일반적으로 뭔가 긍정적인 일을 예고하는 소리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루나는 이름이 불릴 때 달려가면 사람들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다는 것을 적어도 알아챈 것이다. 그렇죠. 루나 하고 부르면, 루나 부르면은, 달려오겠죠. 근데, 루나, 루나! 이러면 안 달려. 그래서, 그래서 이걸 알아챘는구나. 하긴 그래요. 네, 이름만으로 인식을 했으면 내 말투나 억양과는 상관없이 자기의 이름을 불렀으니까, 자기의 이름이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부르면 올 텐데, 안 왔다는 것은 아무래도 이름이라는 인식보다는 그 억양이나 네, 그런 어조, 이런 것들을 보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가 났을 때 내가 달려가면 항상 주인이 좋아했으니까 그런 기분, 감정으로 달려가는 건가 보네요. 루나가 의사소통하기 위해 사용하는 언어역에는 이런 것이 있다. 만족감의 상태를 나타내는 아르르 소리, 자기 연민이나 고통에 빠져 있을 때 내는 끙끙 칭얼대는 소리, 칭얼대기와 비슷하지만 더 불편한 상태인 하울링하는 소리, 되게 좋아하는 사람과 있을 때 또는 다른 개와 놀 때 기분이 좋아서 하울링하는 소리, 드물지만 공격성을 표현할 때 으르렁거리는 소리, 마지막으로 빼놓을 수 없는 짖는 소리가 있다. 짖는 소리는 단순하지 않아서 발생한 맥락과 분리해 해석할 수 없다. 분노나 두려움을 표현하거나 경고하고 실망감을 드러낼 수 있으며 인사를 건네거나 기쁨을 표현하고 주의를 끌기 위한 것일 수 있다. 이 모든 것이 하나의 짖는 소리로 들렸다면 그 사람은 어쩌면 약간의 음치일 가능성이 있다. 짖기는 이렇게 다양한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 신체적으로 의사를 표현하는 방법 또한 여러 가지다. 루나가 하품할 때는 대개 지루해서가 아니라 다른 누군가나 자신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다. 더러 피곤해서 하품하기도 한다. 불안해하는 개가 있으면 사람이 하품을 해 보임으로써 진정시키는 것도 가능하다. 개가 꼬리를 흔드는 행동 또한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 꼬리가 매우 높이 올라간 상태면 그 개는 조심해야 한다. 반면 꼬리가 낮은 상태에서 양옆으로 빠르게 흔든다면 대개 복종의 의사를 나타낸다. 중간쯤에 꼬리를 위치시키고 흔드는 기분 좋을 때의 평범한 꼬리 흔들기도 있다. 이때 어떤 종은 원래 꼬리가 높게 위치하고 어떤 종은 낮게 위치하니 종에 따른 차이도 감안해야 한다. 개는 오줌으로도 의사소통해서 다른 개가 지나갔다는 사실을 오줌을 통해 파악하기도 한다. 우리가 그렇듯 개도 경험을 통해 뭔가를 알아가고 서로 다른 현상 사이의 연관성을 찾기도 한다. 우리 개는 특정 서랍이 열리는 소리를 간식과 연결하곤 한다.
루나는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안다. 음식, 산책, 또 음식 말이다. 싫어하는 것은 차 타기, 샤워하기, 눈이 많이 내린 날 산책하기다. 좋아하는 것을 최대화하고 싫어하는 것은 최소화하려는 루나의 행동에서 호불호가 명백하게 드러난다. 루나에게 어떤 것을 지각하고 선호하는 능력이 없다고 생각했으면 그 녀석의 이런 행동을 이해할 수 없었을 것이다. 나는 평상시에 루나가 속으로 떠올리는 내용이 그림의 특성을 지닌 어떤 것이 아닐까 상상하곤 한다. 루나가 마음속에서 그림을 보는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루나가 그런 식으로 머릿속에서 뭔가를 그릴 거라고 상상해 본다. 그림의 역할이 원래 그런 것처럼 이러한 심적 표상은 천마디 말보다 나은 것이 아니라 천마디 말이 아닌 어떤 것을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이러한 사고 내용을 세세하게 말로 설명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것이다. 개에게서 추상적으로 사고하는 능력은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 개는 즉각적으로 감각에 폭착된 것하고만 관련을 맺는다. 하지만 주인이 없을 때도 주인을 생각할 가능성이 크고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기대가 있을 수 있으므로 현재에만 철저히 속박된 것은 아니다. 자신의 감각으로 한 번도 느끼지 못했던 것을 떠올릴 수는 없을 것이고 서로 다른 개념을 머릿속에서 상상해 연결할 수도 없을 것이다. 이를테면 주인이 하얀 턱시도를 입은 모습을 본 적이 없는데 그런 모습을 떠올린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본 것만 기억하고 본 내용, 자기가 가지고 있는 내용만으로 뭔가를 추리할 수가 있는 거네요. 걔는 우리의 생각을 읽을 수 없다. 이건 좀 슬픕니다. 우리는 뭔가 얘기를 하거나 내가 슬프거나 기쁠 때 개들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고개를 갸웃갸웃하는 그런 행동을 보일 때마다 우리의 생각을 읽으려고 한다라고 그렇게 느끼지 않나요? 걔는 생각을 읽을 수 없다고 합니다. 걔는 우리가 혹은 자신이 생각한다는 사실도 잘 모른다. 오, 자기가 지금 생각을 하고 있다는 사실도 잘 모른다고 해요. 그래서 걔가 주인을 속이거나 사기를 치는 일은 일어날 수 없다. 어? 아닌 것 같았는데. 간식 몰래 먹고 나서 그것을 다른 개의 책임으로 돌리려고 하는 그런 행동을 영상 같은 것으로 많이 본 것 같은데 사기를 못 친다고 합니다. 굉장히 흥미롭네요. 속임수와 사기를 치려면 상대방의 생각을 읽어야 가능해서다. 하지만 걔는 사람의 신체적 신호, 종종 놀랄 정도로 미묘한 신호를 읽는데 굉장한 재주를 가지고 있고 그에 대한 반응을 보이기도 한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분을 어떤 호흡이나 눈의 동공의 크기 같은 것으로 파악해서 읽어내는 재주를 가지고 있나 봅니다. 개를 길러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개가 사람의 기분에 얼마나 쉽게 영향을 받는지 잘 알 것이다. 주인이 기분이 좋으면 개도 기분 좋고 주인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면 개도 스트레스를 받는다. 주인이 두려워하는 게 있으면 개도 겁을 먹고 주인이 우울해하면 개도 덩달아 우울해하는 것처럼 보인다. 개를 기르는 사람 중에서 자신의 개가 사람을 판가름하는데 능력이 뛰어나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은데 나 또한 그런 사람 중 하나다. 그러니까 우리 개가 어떤 사람에게 맹렬한 적대감을 드러내면 적어도 그 사람을 어느 정도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볼 필요가 있어 보였다. 그렇다 해도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우리 개가 처음 의혹을 보냈던 그 사람과 놀랄 정도로 사이좋게 지내기도 한다. 그러니까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다. 이런 것이겠네요. 개는 일반적으로 낯선 사람을 수상한 사람으로 본다. 루나도 그렇게 행동하지만
경계심을 보이지 않는 개도 있다. 전반적으로 개가 사람의 특성을 판단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사실에 의미를 둘 필요는 없다. 분명히 개는 뭔가를 알아차린 것뿐이다. 아주 미세하게 주인의 근육이 긴장되는 것을, 아니면 주인의 몸에서 후각으로 감지할 만한 스트레스 호르몬이 미량 분비된 것을. 우와, 이 정도의 후각 능력이라니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우리의 스트레스 호르몬에도 어떤 냄새가 나는 걸까요? 아니면 주인이 약간 머뭇거리거나 조금 더 빠르게 혹은 느리게 호흡했음을 말이다. 이런 것들은 좀 예측이 가능했습니다. 호흡의 속도나 어떤 깊이라고 해야 될까요? 미세한 정도라서 사람은 전혀 알아채지 못하지만 개는 이런 신호를 알아채는 능력이 있다. 그 판독 결과를 우리가 만남을 갖는 걸 불편해하는 상대를 향해 짖는 것으로 바꿔서 표현한다. 한 친구는 자신이 기르는 개가 유색 인종만 보면 짖는다며 인종주의자라고 푸념했다. 추측하건대 그 개는 친구가 피부색이 좀 더 진한 사람을 만났을 때 보여준 반응을 보고 그런 행동을 하게 된 듯 싶다. 내 친구는 진심을 다해 그렇지 않노라고 이 진단에 대해 반박하지만 개는 특별히 색에 관심을 두고 반응하는 동물이 아니다. 개를 기르는 사람 중에서는 종종 자신의 개가 특유의 자책하는 행동을 보여주는 것으로 밀어볼 때 개가 스스로 잘못된 행동을 했다는 것을 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꼬리를 다리 사이에 끼우고 살랑살랑 흔든다거나 귀를 뒤로 넘겨 머리에 딱 붙이고 눈치 보며 살그머니 방 밖으로 나가려는 것 같은 행동을 말이다. 개가 잘못된 행동을 안다는 주장은 쉽게 동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개가 선악과 나무의 과실을 많이 따먹고 선악을 구별할 줄 안다고 주장하기 때문이다. 과연 그럴까? 잘못된 행동을 한 개가 범죄 행위 뒤에 혼자 있을 때의 모습을 촬영해 보면 죄책감이나 후회의 기색을 찾아볼 수 없다. 반성하는 행동을 하는 경우는 주인이 나타났을 때만이다. 그러니까 내가 뭔가 잘못을 했어. 이렇게 하면 주인이 싫어해. 예, 그렇기 때문에 주인 앞에서만 뭔가 내가 움츠러들고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일 뿐입니다. 그 뒤에는 반성하는 행동 따위는 없다. 그러므로 개가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은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지각하고 반성해라기보다 주인의 반응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이는 잘못한 행동이 없는 개한테 주인이 개가 잘못했다는 듯이 행동했을 때 분명히 확인할 수 있다. 오, 이때 개는 잘못된 행동을 한 개가 보여주는 반응과 정확히 똑같은 행동을 보여준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주인의 반응을 보고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주인이 좀 괜찮아져. 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잘못을 했든 안 했든 그것과는 상관이 없는 거죠. 그냥 이렇게 행동하면 주인이 좋아하니까. 주인이 안정화되니까. 그래서 그냥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본인이 잘못을 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 없다라는 주장이 신빙성이 있네요. 개는 자신이 잘못했어도 잘못된 행동을 했는지 알지 못한다. 개가 알 수 있는 것이라곤 주인의 불만이 자신을 향해 있다는 사실. 그래서 어디 구석에 가서 숨죽이고 있는 게 안전하다는 것뿐이다. 그럼에도 개는 허락을 받느니 용서를 받는 게 쉽다고 믿는 것처럼 행동한다. 개의 전두엽이 얼마나 작은지 생각하면 자제력을 발휘하기 위한 신경생리학적 조건이 전두엽에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개에게 자기 조절 능력이 있기를 기대해서는 안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과학적으로 검증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강아지들이 식탐이 많잖아요. 음식을 앞에 두면 막 어떻게든 먹고 싶어서 꼬리를 막 흔들어대고
온몸으로 네, 음식을 달라는 표현을 하는데 우리나라의 진돗개가 이것을 자제하는 능력이 엄청나다고 들었어요. 진돗개 혹시 키워보신 분들은 네,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을까요? 내가 밥을 먹을 때 뭐 밥 먹는 모습을 쳐다는 보지만 와서 달라고 한다든지 그러지는 않고 그냥 자리를 피해주거나 아니면 밥 다 먹을 때까지 기다려준다는 뭐 등의 그런 행동을 보인 적이 있다면 좀 네,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궁금하더라고요. 적어도 주인이 감시자로 함께 있지 않은 다음에는 말이다. 반려견이 자제력을 발휘할 때 놀라워하며 칭찬해주고 그렇지 못했을 때 화를 내지 않는 것이 보다 현명한 자세다. 나는 개가 어린아이가 꼬리를 잡아당겨도 공격하지 않을 때처럼 실제로 참을성과 상황을 이해하는 능력을 보여줄 때 대견하게 생각한다. 개는 주인한테 눈속이 많은 행위를 하거나 사기를 치지 못한다. 사기를 개가 실제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 외에 다른 어떤 것을 표현하는 행위라는 의미로 해석한다면 말이다. 하지만 개는 그런 행위로 해석될 수 있는 행동을 덜어 보여주기도 한다. 휘핏종이 원래 그렇듯 우리 개도 휘핏종이라고 하면은 휘핏이라는 종류가 있나 봅니다. 네, 강아지 휘핏. 개의 종류 중에 휘핏이라는 종류가 있나요? 잠깐 검색해 보겠습니다. 아, 있네요. 네, 휘핏이라는 종류가 있네. 어우, 너무 귀엽다. 너무 귀여운데. 휘핏들은 달리기를 잘하는 강아지들입니다. 소위 말해서 다리가 길고 날씬한 종류를 휘핏이라고 하나 봅니다. 네, 굉장히 날씬하네요. 우리는 뭐 그레이하운드라든지 그런 이름으로 많이 알고 있죠. 네, 달리기 하는 개들. 휘피총이 원래 그렇듯 우리 개도 공주님과 완두콩 이야기에 나오는 공주처럼 기질이 예민하다. 그래서 편안한 것은 좋아하고 불편함은 매우 못 참아한다. 불편함의 범주에 들어가는 것으로 비와 추운 날씨가 있는데 이는 사람이나 개나 비슷할 것이다. 눈이 오거나 비가 올 때 산책하게 되면 우리 개는 다리를 절거나 뒷다리를 들어 올리곤 했다. 그러면 나는 다리가 아픈 줄 알고 얼른 산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다. 한 번은 놀랍게도 볼일을 보기 위해서 잠시 다시 멈췄다 걷는데 조금 전에 절뚝거렸던 쪽이 아닌 다른 쪽 다리를 저는 게 아닌가. 아픈 쪽이 어느 쪽인지 깜빡한 모양이다. 아픈 척을 해야 하는데, 네. 깜빡했다. 이렇게 되면 루나가 악천후를 피해 얼른 집으로 돌아가 따뜻한 벽난로 앞에 몸을 맡기고 싶어 꾀병을 부렸다고 판단하는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은 루나가 실제 그런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닌데 교활한 행동을 하는 것으로 추정하는 게 될 것이다. 내가 하는 생각에 대해 생각할 줄 아는 메타인지 능력을 걔가 갖고 있다고 보게 되는데 걔한테 이런 능력이 있다고 볼 근거는 희박하다. 이보다는 전에 다리를 절뚝거렸던 일과 산책을 일찍 마쳤던 일 사이에 관련성이 있음을 알아차렸다고 보는 것이 훨씬 납득할 만한 해석일 것이다. 아, 그렇죠. 전에 다리를 절뚝거렸을 때 산책을 했는데 그때 산책을 일찍 끝내고 집으로 돌아간 적이 있기 때문에 이 강아지 루나는 내가 다리를 아파하는 것처럼 보이면 산책을 일찍 끝내겠지? 라고 생각을 했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루나는 지금도 집에 빨리 가고 싶을 때 더러 다리를 절뚝거리지만 실제로 내가 하는 생각을 읽어서는 아니다. 어쩌면 처음에 한쪽 다리가 아팠다가 얼마 후 다른 쪽 다리가 아팠던 것인지 모른다.
조금 아프면 그것을 표현한 것일 수도 있겠죠. 위급할 때 개는 수호천사 역할을 할 수 있을까? 가능한 개도 있다. 우리 모두 개가 물에 빠진 아이를 구했다는 영웅담이나 다른 사람을 데려와 주인을 구한 개에 관한 미담을 접해 보았을 것이다. 청각장애인이나 시각장애인을 위한 안내견은 주인이 위험을 피할 수 있게 다양한 임무를 수행한다. 눈사태 같은 매몰사고에서 구조견이 눈부신 활약을 하기도 한다. 미국의 어느 사료회사에서는 인명을 구하는데 큰 공을 세운 영웅 동물을 공식 발표하는 명예의 전당을 운영하고 있다. 이곳에 오른 동물 대부분은 개인데 고양이도 일부 있다. 그중 귀와 눈에 장애가 있는 고양이 베이비는 심장마비가 발생한 주인을 보고 아내를 깨워서 주인의 목숨을 구했다고 한다. 나는 개가 사람을 구한 이야기를 부인하는 건 아니지만 이런 미담을 근거로 개가 사람을 구하는 일이 일반적인 일이라든가 개가 그런 행동을 하는 이유가 어떤 이유 때문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대중매체를 통해서 어떤 사건을 접하는 데는 불균형적인 면이 있다. 지금까지 나는 반려견이 주위 사람에게 주인이 발판 사다리에서 떨어져 꼼짝 않는다는 사실을 알리는 데 실패해서 주인이 숨을 거뒀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본 적이 없다. 개에게 주인의 위험, 목숨의 위태로움을 교육시키는 것은 어렵다라는 거죠. 네. 우리가 곤란한 상황이라면 개가 도움을 주려고 나설까? 10중 8구 그렇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도움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개가 알 도리가 없어서다. 파악하기가 어렵죠. 이를 확인하기 위해 두 가지 상황을 연출해 실험해 보았다. 1. 주인이 심장마비를 일으킨 척하며 가슴을 움켜쥐고 숨을 몰아쉬며 바닥에 의식이 없는 상태로 쓰러졌다. 2. 특별히 가볍게 제작한 책장이 넘어지면서 주인이 바닥에 깔려 움직이지 못한 채 도와달라고 소리치는 상황을 연출했다. 1과 2 모두 방 안에서 사전에 개와 인사를 나눈 사람을 두어 개가 그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겠다. 이 상황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다른 사람을 개와 미리 인사를 시킨 상태에서 실험을 진행한 것 같습니다. 6분간 개의 행동을 관찰해 보았다. 개는 어떤 행동을 했을까? 주인한테 가서 코나 다리로 주인의 몸을 쿡 찔러 보았다. 어떤 개는 쓰러진 주인 주변의 냄새를 맡으며 느긋하게 걸어 다녔다. 극소수의 개만이 소리를 내거나 방 안에 있는 다른 사람 근처로 갔고 단 한 마리만 그 사람과 접촉했다. 이 개는 그의 무릎에 올라가 낮잠을 잤다. 주인을 돕기 위해 뭔가를 했다고 말할 수 있는 개는 없었다. 개가 주인을 돕기 원하지 않았다기보다 사고라든지 생명이 촌각을 다투는 상황인지 몰라서 주인이 도움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설명하는 것이 맞을 것이다. 이 실험을 설계할 때 후각을 간과한 측면이 있다. 주인이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했다면 다른 결과가 나왔을까? 그랬더라면 개는 주인이 도움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냄새로 인지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것은 추측일 뿐이다. 개를 속이고 주인이 갑자기 바닥에 쓰러지는데 성공한 것이라면 결과적으로 다를 바 없다. 반려견을 기르는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이런 결과는 실망스러울지 모르지만 이해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지 못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뭐라고 할 수는 없다. 자, 이 부분은 밑줄을 좀 긋겠습니다. 이것은 사람에게도 해당되는 말인 것 같습니다. 이해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지 못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뭐라고 할 수는 없죠.
아무리 설명을 해도 이해를 하지 못하는 사람한테 왜 설명을 이해 못하냐고 화를 낼 수는 없잖아요. 근데 저도 모르게 화를 내고 있진 않았나 하면서 좀 반성을 하게 됩니다. 걔한테 미분 방정식을 왜 풀지 못하냐고 하는 것과 다름없다. 그렇다면 짖거나 그 비슷한 행동으로 주인이나 다른 누군가를 구했던 개들은 어떤 상황에 있었던 것일까? 아마도 주인이 이상하거나 불편하다는 것을 이해하고 최대한 잘 대응했을 공산이 크다. 세상에는 사람이나 다른 동물을 도왔다는 견공에 관한 놀라운 일화가 전해온다. 이 이야기들은 보기 드문 비범한 사례이므로 사람들 입에 회자되는 것이다. 그런 행동이 많은 사람이 바라는 행동이라고 해서 당연한 능력이라고 믿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자, 이것도 한번 밑줄을 긋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바라는 행동이라고 해서 당연한 능력이라고 믿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되겠죠. 세상에는 참 다양한 사람들이 살고 있으니까요. 자, 마지막 결론이 나오겠네요. 개를 이해하려면 우리와 개가 공통으로 지니고 있는 것에서 시작하라. 하지만 개를 이해하려면 우리와 개가 공통으로 지니고 있지 않은 것에도 열린 마음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개는 개일 뿐 사람이 아니다. 주인이 지나치게 사람처럼 대하는 개는 여간에서 행복한 개가 되기 어렵다고 한다. 네, 이게 결론이네요. 개는 개일 뿐 사람이 아닙니다. 개가 개로서 행복할 수 있게 해주는 것. 네, 그게 정말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의 자세가 아닐까, 필요한 자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 오늘의 책 비트겐슈타인의 사자와 카프카의 원숭이였습니다. 네, 오늘의 책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음, 다음 시간에도 저는 유익하고 재미있는 책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